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금단의 땅 이어집니다. 절망과 낙심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나는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신우인 우리가 세든 부잣집과 같은 동네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었다. 이튿날부터 신랑은 신우의 고물상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 당당함과 자신감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축 처진 어깨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던 사람이 왜 저러는가? 해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갑작스런 이사로 보증금을 내고 나니 앞이 캄캄하다. 뎨박살을 사 먹으며 살아도 돈은 모여지지 않았다. 이러다간 준비 없이 아이를 낳게 될지 몰라 집주인에게 폐물을 잡히고 빚을 얻었다. 난생 처음 빚쟁이가 된 것이다. 신랑과 함께 출산 준비물을 사러 시장에 갔다. 사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아주 기본만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정성껏 기저귀를 삶고 이불을 빨아말렸다. 보자기에 싸서 머리맡에 두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우리는 밤마다 그 보자기를 풀어보며 아기가 서로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우겼다. 그는 꿈만 같다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구두따기와 껌파리를 하던 어느 날 쉽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따라갔다. 한눈에 봐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말로만 듣던 소매치기단이었다. 다음날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나왔다.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만났다. 그는 미국에 가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부모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형과 동생들이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신랑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을 거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 것 같아요 하며 활짝 웃는다. 몇십 년 만의 더위라는 말에 걸맞게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 더위 속에서 난 극심한 상고를 겪은 뒤 딸을 낳았다.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다. 공주처럼 길러야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산후 회복이 더딘 나는 온몸이 드럼통처럼 부어올랐다. 산파 할머니의 도움을 일주일만 받기로 했다. 일주일이 되던 날 난 할머니에게 수고비를 드렸다. 할머니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불쌍해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친정엄마인 양 할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내 아무리 뜯어봐도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오. 그저 부지런히 살다 보면 옛말 할 때가 올 거유. 젊은데 무엇이 두려우? 지금이야 길이 꽉 막힌 것 같지만 분명 활짝 열릴 때가 있으니 걱정 마오. 내 말 명심하구려. 나는 그 할머니의 말을 날마다 되뇌었다. 여름은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다.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자 잠이 오지 않았다. 난방비, 김장, 아기 100일. 나는 자신도 모르게 바가지를 긁어댔다. 무슨 생각으로 여길 왔느냐. 빚쟁이 된 것밖에 더 있느냐. 이러다간 첫아이 100일도 못 치러주겠다. 신랑이 나를 노려보았다. 노려보는 신랑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누구를 노려보는가 말이다.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 남편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싶다 그거지? 내 마음대로 해라.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가. 내려가서 다 광고하란 말이야. 남편이 넉마주의라고. 아마 대우가 극진할 거다. 신랑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덜컥 겁이 났다. 그에게 저런 면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내 말이 그렇게 심한 말이었나?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처음 긁는 바가지인데 정도껏 해야지. 너 같으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며 난리를 쳤을 거다. 양처럼 순하고 착하다고 축을 세워주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살모사처럼 대드는 것도 모자라 상처에 소금 뿌려대듯 했으니 안 그러겠어? 그냥 좀 참지. 뭐라고? 이 지경에 참는 마누라가 어딨냐. 늦은 거지. 무골충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속조차 없는 여자로 취급하잖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딸을 보니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미안하고 불쌍해서. 아가 조금만 참아. 엄마 딸이라서 부끄럽다는 말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 그 말은 세댁 나와봐요. 손님 오셨어. 안집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손님?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잘못 찾아왔을 거야.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신 게 아닌가. 어머나 아버지, 그 먼 길을. 멀기는 네 오리비 면회온이라고 여러 번 여길 지나갔어. 처음은 지긋지긋하게 멀었는디 오늘은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겨. 아버지는 자고 있는 외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 건 결혼 후 벌써 2번째다. 아버지는 시집 보낸 딸 집에 자주 가는 건 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던 분이다. 적어도 3년까지는 모르는 채 놔두어야 한다면서. 그런 아버지가 1년도 되지 않아 2번을 오시다니. 난 적어도 3년 정도는 마음 편히 살 줄 알았다. 아버지가 처음 나를 찾으신 건 작년 겨울. 그러니까 시누이들과 같이 있다 포천으로 들어와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그때 막 입덧이 시작되고 있었다. 밥 냄새와 김치 냄새가 역겨워 코를 싸쥐고 누워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버지 글쎄 새언니네 친정아버지라는 분이 오셨소. 산신령처럼 수염을 늘어뜨린 게 얼마나 무섭던지. 지금 의정부 집에 있거든. 정신없이 달려왔다니까. 아유 힘들어. 둘째 시누이다. 누가 하며 대청문을 두드리더란다. 잘못 들었나 싶어 한참을 그대로 있으려니 이번엔 애비다 하더는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를 어쩌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엄동설안엔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전혀 반갑지 않았다. 모른 채로 지내면 서로가 편할 텐데 무엇이 궁금하여 오셨는가 말이다. 얘야 어서 가거라. 어서 내 신랑 들어오면 바로 창거리 사서 들려보내마. 어머님의 재촉을 뒤로하고 의정부행 버스를 탔다. 아버지가 오셨다는 건 뭔가 확인해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시내에 무슨 가게를 냈는지, 가게는 잘 되어 가는지, 그도 아니면 막내딸이 정말 집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길은 아주 미끄러웠다. 봄에 나오시지. 행여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노인 양반이 어쩌려고. 그나저나 큰일 아닌가. 방을 둘러보시면 내가 살림을 하나 하지 않나 아실 텐데. 마당으로 들어서니 아버지의 구두가 보였다. 가슴이 미어진다. 눈물이 솟는다.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따뜻한 봄에 오시지. 나는 아랫목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향해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가 내 몰골을 살피신다. 까칠하니 변해 있을 텐데 방은 예상했던 대로 엉망이다. 내 것은 모두 시누이들의 것이 되어 있다. 나는 정신없이 방을 정리했다. 아니 네 시누이가 왜 여기에 있냐? 둘씩이나. 나는 시누이들이 방학 중이라 놀러 왔노라 둘러댔다. 아버지는 다시 가게에 대해 물었다. 아직 마땅한 자리가 없나 봐요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꺼내 무셨다. 신랑이 어머님이 사주신 창거리를 들고 나타났다. 넙죽 절을 한다. 잘 지냈냐며 절을 받으신 아버지가 신랑을 아랫목으로 내려오란다. 아버지는 변해 있었다. 돌아앉아 절을 받던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찾아오실까봐 비밀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상도 하지. 아버지가 신도 아닐 테고.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네가 애기 낳았다고 편지 보내지 않았더냐? 그 봉투를 챙겨뒀었지. 그랬다. 나는 자랑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낳은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고 아버지는 그 편지 봉투를 간직하고 있다가 나를 찾으신 거였다. 그래, 찾고 있다던 전방은 구했더냐? 애비가 해준 혼수는 다 어디에 있어? 방이 좁아서 가져오지 못한 거냐? 가게는 아직인데요. 이서방이 배워야 할 게 있단네요. 공장에서요. 그 공장이 이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발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그게 또 말을 이으신다. 그나저나 방에 해가 들지 않는구나. 앞에 흙간채가 가리고 있으니 포천이라는 네가 징글징글하게 추운 곳인디. 아버지는 또 걱정이 땅이 꺼진다. 나는 신랑의 실습이 끝나는 대로 의정부 집으로 들어갈 거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점심이야 그럭저럭 차려들었는데 저녁이 문제였다. 반찬거리라고는 안집 할머니가 주신 봉퉁아리 오이와 가지가 전부인 것이다. 그나마 점심상에 올렸으니 다시 흔해 빠진 반찬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제발 신랑이나 빨리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바가지를 긁는다는 게 하필이면 오늘이었을까. 입대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게 분명하다. 조금만 참을 걸. 후회가 밀려왔다. 대문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신랑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문 밖으로 나왔다. 술 냄새를 풍기는 그를 부엌으로 잡아 끌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친정 가더더니 안 갔어? 그가 소리쳤다. 나는 얼른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논산에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침에 미안했어요. 인사 먼저 올리세요. 장인어른이? 그는 옷매무새를 고치더니 같이 방으로 들어가자며 나를 잡아 끌었다. 아버지, 이서방 왔어요. 오늘따라 일이 좀 많았나 봐요. 신랑은 넙죽 절을 올렸다. 아이는 순산을 했더냐며 물으셨다. 신랑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난 잠에 빠진 갓난이가 빨리 깼으면 싶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신랑이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일어섰다. 고깃끈이라도 끊어올 요량인 모양이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도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섰다. 그릇 몇 개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부뚜막에 퍼질러 앉았다. 신랑이 허겁지겁 부엌문을 연다. 그의 손엔 비싼 술과 작은 들통이 들려 있었다. 반가우며 얼른 들통 뚜껑을 열었다. 보신탕이었다. 고마웠다. 정신없이 밥을 하고 보신탕을 데웠다.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런지 아버지는 한 그릇을 거뜬히 비우셨다. 나는 신랑이 직접 재료를 사다 끓인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어댔다. 아버지는 원래 남의 집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걱정이 된다. 내일 아침엔 내려가셨으면 싶은 것이다. 보신탕도 술도 외상일 것이다. 아니면 신우이한테 가부를 했거나. 애비 일어날란다. 내 100일에 맞춰 오려고 했는데 일이 여의치 않더구나. 이걸로 옷 한 벌 사서 입혀라. 아버지는 조끼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셨다. 나는 괜찮다 말하면서도 못 이기는 채 그 돈을 받아 쥐었다. 내려가시는 아버지가 그리도 고마웠다. 신랑은 더 쉬어가시라 아버지를 붙잡았다. 나는 우리가 잘 살 때까지 아버지가 오시지 말았으면 바랐다. 그게 효도하는 길이라 믿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어둑한 년인가. 나는